자, 오늘은 이재명 대표의 2차 당대표 출마 선언문을 다룰 건데, 그러니까 원래는 대선 출마 선언문 다루자고 하는 그 모임인데, 이게 지금쯤 원래 대선 출마 선언문이 막 쏟아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 헌재 판결이 너무 늦어지면서 다들 지금 대선 출마를 못하고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이제 이재명 대표는 지난해 7월 10일에 두 번째 대선 출마, 당대표 출마를 하면서 그때 이제 당대표 출마 기자회견문을 쭉 읽었는데 이게 당시에도 언론에서 대선 출마 선언문 같다. 이제 그런 평가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일종의 대선 출마에 준하는 것이고 크게 보면 지금까지 이때 했던 연설의 노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그 방향으로 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럼 이걸 가지고 일단 한번 평가를 해봐도 되겠다 싶어서 일단 요걸 다루게 됐습니다. 출마 장소는 당대표 선거임을 고려해서 본인이 1차 당대표 하면서 만든 당원존이라고 하는 당내, 당산의 공간이죠. 거기서 했고, 이때 이제 당원 주권주의라는 게 이때 전당대회 되게 이슈였기 때문에 어쨌든 뭐 그런 상황에서는 적절한 장소였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대표 선거니까. 그리고 당내 현안보다는 대한민국의 현 주소를 진단하고 나름의 성장 해법을 제시하고 있어서 요거는 이제 어떤 분은 이게 당대표 선거 출마 연설로는 좀 부족하지 않냐, 좀 부적절하지 않냐, 이렇게 보실 정도로 사실은 대선 출마에 방점이 찍힌 이제 그런 연설이었다고 할 수 있죠. 제목은 이제 요 뒤에 이렇게 나오지만, 국민 옆에 이재명, 다시 뛰는 대한민국, 요겁니다. 이 국민 앞이나 국민 뒤가 아니라 국민 옆이라는 거. 이제 이게 좀 인상적이죠. 이건 마치 뭐가 생각나냐면, 김대중 대통령이 항상 했던 유명한 명언 중에 정치인은 국민의 손을 잡고 국민보다 반발자국만 앞서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국민보다 반발자국만 앞서가려면 국민 옆에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옆에서 손을 잡고 가는 거니까. 약간 이제 그거를 좀 염두에 둔, 그거를 약간 오마주한 제목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국민 옆이라는 것 자체가 국민보다 너무 확 앞질러 가진 않겠다. 이제 그런 약간 최근에 계속 이어지고 있는 이른바 실용주의, 중도 보수, 요 행보의 연장선에서 제목을 달았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다시 뛰는 대한민국이라는 이 슬로건도 국민의힘에서도 쓰는 슬로건이에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도 가끔 이 백드롭으로 그 국민의힘 당사에서 최고위원회 할 때 뭐 뒤에 백드롭에 뭐 적어놓잖아요, 글자. 거기에도 다시 뛰는 대한민국이라는 표현이 많이 적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현 정부가 쓰는 표현임에도 불구하고 뭐 좋은 말인데 뭐 어떠냐라면서 그냥 같이 썼단 말이지. 이제 그걸 봐도 뭔가 이렇게 진보 보수 여야를 의식하지 않고 약간 중도층으로 치고 들어가고자 하는 이제 중도로 치고 들어가고자 하는 그런 어떤 의지가 담긴 제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미 저희가 3년 전에 2022년 대선 때 그때도 이재명 대표가 출마했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대선 출마 선언문을 다뤘거든요. 근데 그때는 뭐에 방점이 찍혀 있었냐면 억강부약이라는 거에 방점이 찍혀 있었어요. 그 영상으로 만든 대선 출마 선언문이었는데 억강부약이라는 사자성어를 딱 인용을 하면서 자기 국정 철학은 억강부약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억강부약이라는 게 뭐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강자는 억누르고 약자는 부양하겠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이렇게 굉장히 진보적인 색채를 꽤 드러낸 그런 제목이었다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때 검토할 때도 이런 표현 쓰면 안 된다. 이게 대선이라는 건 중도층을 먹는 싸움인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거 어쨌든 강자도 대한민국 국민인데 강자를 억압하겠다고 하는 게 이거 어감도 안 좋고. 사실은 이 표현은 논어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논어에 나오고 옛날에 김두관 씨가 처음 대선 출마했을 때 썼던 표현인데 굳이 이런 표현을 쓸 필요가 있느냐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좀 지적을 했는데 억강부약보다는 국민 옆에 이재명이라는 표현이 훨씬 더 중도층으로 왔다라는 거죠. 3년 사이에 꽤 이제 중도층으로 이동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도입부에 보면은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제보단 오늘이, 오늘보단 내일이 나을 거란 희망이 없어졌다. 그러면서 심야 배송을 하던 택배기사는 개같이 뛰고 있어요. 라는 카톡을 남기고 가로 써 있다. 뭐 개같이 뛰고 있다 이런 표현이 좀 약간 좀 그 적나라하죠. 이재명 스타일이죠. 이재명 대표의 약간 그런 언어법을 이른바 사이다어법을 볼 수가 있고 그러면서 이렇게 살 수는 없지 않느냐라면서 절망의 오늘을 희망의 내일로 바꿀 수 있다면 모든 것을 다 내던질 수 있다라고 이제 서두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뭐 야당이니까 당시를 최악의 시대로 일단 규정을 한 거죠. 뭐 작년 7월인데. 근데 이제 이게 참 미래를 내다보기 어려운데 이게 무려 개엄하기 전에 한 연설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가 최악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뭐 개엄까지 해버렸으니까. 그래서 이제 항상 우리가
당대를 지금 당장을 항상 현 시대를 최악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바닥 밑에는 지하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최악이라고 생각해가지고 뜯어 고쳤더니 알고 보니까 지하실이 나오는 이제 그런 경우를 우리는 이제 문재인 정부 때 되게 불만이 많았고 윤석열 정부가 왔더니 윤석열 정부가 계엄을 하는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우리는 항상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러면서 세계의 정세를 얘기하죠. 세계에서는 그 당시에 이제 작년 7월 상황에서 중요한 선거가 치러지고 있었는데 영국에서는 노동당이 오랜만에 승리해갖고 노동당 정권이 들어왔고 프랑스에서는 이제 극우가 이길 줄 알았는데 마크롱이 좀 이렇게 수를 써가지고 좌파 연대가 승리를 했죠. 그러면서 약간 그 유럽 쪽에서 좌파들이 승리하는 흐름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근데 이 승리를 진보냐 보수냐의 싸움이 아니라 그냥 이대로는 못 살겠다라고 절규한 결과라고 이제 진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진보의 시대가 또 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안 하고 이거는 이대로는 못 살겠다. 민주당의 유명한 슬로건인 그 못 살겠다 갈아보자 이게 생각나죠. 그렇게 진단을 하면서 슬슬 뭔가 이제 실용주의, 그 중도 보수 그런 노선의 스멜이 이제 나옵니다. 그러면서 지금 정치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 단언컨대 먹고 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여기서 이제 먹사니즘이라고 하는 이재명 대표의 최근에 어떤 기본소득 이후에 새로운 브랜드로 내세우고 있는 먹사니즘, 그 다음에 잘사니즘,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흑묘백묘, 뭐 중도보수 이런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죠. 이제 그 흐름의 첫 시작이 이제 먹사니즘이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먹사니즘이야말로 우리의 유일한 이데올로기다. 그러면서 성장의 회복과 지속 성장이 곧 먹사니즘의 핵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장의 회복과 지속 성장 둘 다 성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른바 이제 보수층에서 주로 썼던 성장 담론. 그러니까 진보는 분배를 얘기하고 보수는 성장을 얘기한다고 할 때 이 성장 담론을 이재명이 적극적으로 이제 본인의 아젠다로 이제 갖고 들어오고 있는 거죠. 이건 확실히 2022년 대선 때와는 상당히 달라진 그 쓰는 슬로건이나 어떤 표현 자체가 상당히 달라진 흐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른바 뉴 DJ 플랜 같이 중도 우클릭 전략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재명이 세 번이나 벌써 세 번째 대선 출마예요. 세 번이나 대선 출마를 하면서 점점 오른쪽으로 오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2016년에는 기본소득을 얘기했었고, 2022년에는 억강부약을 얘기했고, 이번에는 먹사니즘 혹은 잘사니즘 이런 거 얘기하니까 굉장히 이제 슬로건이나 주요 어떤 아젠다가 우클릭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 먹사니즘이 최근에 국회 연설에서는 잘사니즘으로 변형되고 흑묘백묘 그러면서 민주당은 원래 중도보수 정당이다 뭐 이렇게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계엄을 통해서 이제 극우화되면서 국민의힘이 전광훈류의 어떤 당원들에게 포획이 돼버려. 그러면서 이제 국민의힘 원래 보수 정당이었던 국민의힘이 저 멀리 극우로 가버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중도가 텅 비게 되는 거야. 그 텅 빈 중도를 넓게 쓰는 그러니까 일종의 빈집털이 전략 뭐 이라고 이제 언론에서는 얘기를 하죠. 이제 본인은 빈집털이가 아니라 빈집의 가구를 채워주는 전략이다. 뭐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시던데 뭐또 재밌는 표현입니다. 그 이런 전략은 과거 김대중 노선이라고 보면 돼요. 김대중 대통령이 항상 이렇게 중원을 되게 넓게 쓰는 정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진보적인 것부터 굉장히 어떤 보수적인까지 이렇게 넓게 오가면서 정책을 정책의 선택지를 다양하게 하는 그런 전략을 썼죠. DJ 비연합도 하고. 근데 이제 이런 게 또 하지만은 원래 이재명이 성남시장을 하고 경기도지사를 하면서 평소에 되게 실용주의적인 어떤 그 시정을 펼치고 도정을 펼친 또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이제 이재명 어떤 이렇게 굉장히 유능한 행정가라고 불렸던 그 이재명 특유의 어떤 그 지자체장으로서의 면모도 담아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한 번도 운동권이었던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데 이재명은 81학번인가 뭐 80학번인가 고 80년대 학번이긴 하지만 학생 운동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 먹고 사는 거 핑계로 원래 그 간연한 소년공에서 검정고시 봐가지고 대학 입시 붙고 그다음에 이제 장학금 준다고 하니까 중앙대 갔고 그다음에 중앙대에서 그 고시반이 있어가 고시를 지원하는 반이 있어서 거기서 또 장학금 받고 고시 반에 등록해가지고 열심히 고시 공부해서 바로 그냥 고시 붙었거든. 그러니까 한 번도 이념적인 운동권이었던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념의 세례를 받은 적이 없어. 그리고 이제 변호사가 되고 나서 시민운동을 한답시고 하면서 이제 그런 거를 이제 후발로 공부를 한 거죠. 그래서 과거에 기본소득이나 기본사회 이런 주장을 하긴 했지만 이건 2016년 대선 당시에 그때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워낙 좌클릭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그때는 약간 좀 그 좌파적 유행이 있었고 특히 우리나라 정치가 상당히 그 박근혜 탄핵 이후에 박근혜 어떤 탄핵에 대한 어떤 그 반동으로 굉장히 좌경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은 문재인보다도 더 좌쪽으로 가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어쨌든 민주당 안에서는 가운데 포지션에 있었고 조금 더 오른쪽 포지션에 있었던 게 안희정이었고
그러니까 이재명은 왼쪽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왜 왼쪽에 왼쪽만 비어 있었으니까. 그래서 당내 경선 어떤 경선에서의 전략으로 일종의 어떤 그 왼편 전략을 택했던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 그 이런 게 이제 일관되지가 않다. 사람이 말이 바뀐다 이렇게 해도 볼 수 있죠. 하지만 제가 보기에 이재명은 원래 이데올로기가 뚜렷한 이념 성향이 없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때그때 자기에게 필요한, 자기에게 유리한 어떤 입지를 쫓아가는 그게 어떻게 보면 나쁘게 보면 뭐 이율배반적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좋게 보면 이제 유연한 정치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어쨌든 이제 그때 이제 이재명이 왼쪽으로 옮겼고 이른바 이제 손가락 혁명군이라고 불리는 뭐 경기동부연합이라고도 하죠. 그런 이제 운동권 세력이 그때 이재명과 결합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지금까지 핵심 지지층의 코어를 또 이루고 있죠. 어쨌든 이어서 그런 얘기를 하고 나서 재생에너지와 과학기술로 신문명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라고 이제 시대 진단을 합니다. 원래 대선 출마라는 걸 하려면 그런 얘기가 좀 그 시대에 대한 화두가 나와야 돼요. 지금 시대를 진단하고 지금은 어떤 시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고 그래서 나는 어떤 정책을 제시한다. 이게 이렇게 딱 3단계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이런 건 기본이죠. 근데 이제 기존 정치인들이 그런 역할을 잘 못해서 그런데 어쨌든 지금은 재생에너지와 과학기술의 시대라는 거야. 그걸 통해서 새로운 문명이 열리는 시대라는 거죠. 그리고 이 시대는 당연히 위기이자 기회라는 거지. 그러면서 과학기술에 집중 투자를 해서 성장의 발판을 만들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건 박정희 때부터 줄곧 원래 보수의 아젠다죠. 우리나라에서 보수의 아젠다인데 근데 사실 보수만의 아젠다라고 하기 그런 게 김대중 대통령도 IT에 엄청 육성을 해가지고 그 IT 고속도로를 깔았잖아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도 과학기술 엄청 강조를 하고 과학기술 부총리로 승격하고 그러니까 이거 보면 우리나라는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역대 대통령들이 다들 과학기술을 꽤 중시한 편이었어요. 유일하게 과학예술 기술 예산을 깎은 건 윤석열인 거죠. 아마 내 생각엔 윤석열도 그게 그렇게 생각해서 깎은 건 아닐 거야. 아마 그때 그 문재인 정부가 적자 재정을 그 적자를 너무 늘렸다고 생각해서 국가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그게 너무 무식하게 검사스럽게 그냥 전 부처 예산 20%다 깎아 이렇게 나오니까 할 수 없이 깎은 거지. 그러다가 과학기술까지 같이 깎아버리니까 나중에 난리가 나가지고 뭐 슈퍼컴퓨터를 못 돌리니 무슨 뭐 석사박사 연구원들이 해외로 이탈하니 뭐 그런 난리가 나니까 나중에 그걸 도로 회복시킨다고 또 엄청 설레발을 떨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나라, 우리나라는 사실 역대 정부가 상당히 과학기술을 신경 쓴 박정희 정권 이래로 심지어 이승만 정권도 원자력 에너지를 이승만 정권 때부터 개발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과학기술의 중요성은 역대 정부 계속 강조해 왔던 거고, 이제 어쨌든 근데 윤석열이 R&D 예산을 깎은 건 명확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서 어떤 진보 민주당 쪽에 과학기술 아젠다로 치고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확 열린 거죠. 어쨌든 그리고 과학기술의 발전이라는 건 생산성을 극도로 높이게 된다. 그러면 일자리는 필연적으로 줄어든다. 뭐 이건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인공지능을 통제하는 소수의 고급 노동자와 로봇 비용보다 저렴한 대다수의 소외 노동으로 양극화가 된다. 노동시장이 양극화가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라는 말은 이제 과학기술 시대에는 일자리 현실을 외면한 망언이 될 것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마라. 이건 유명한 그 운동 민중가요 노래 가사에도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자본가요 먹지도 말라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은 이 노동운동사의 아주 유명한 슬로건인데 요게 이제 사실은 이 미래 그 AI 시대에는 이 망언이라는 거지. 망언. 왜냐면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질 거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모두가 일할 수 있음을 전제로 일할 수 없는 예외적 소수를 보호하기 위한 게 복지제도인데, 유럽에서 발생한 복지제도. 근데 이런 복지제도는 이제 한계가 드러날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기본사회 밑바탕이 이제 깔리게 되는 거죠. 결국 소득, 주거, 금융, 에너지, 의료 등에서 국민의 기본적인 삶의 권리를 책임지는 기본사회는 피할 수 없는 미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본소득이란 말은 가급적 안 쓰지만 본인의 어떤 대표 아젠다라고 할 수 있는 기본사회론의 흔적은 바탕에 깔고 있는 거죠. 아마 이런 게 너무 자꾸 이 사람이 이렇게 우클릭을 하는 것 같으니까 말 바꾸기 논란이 자꾸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의식해서 이런 표현을 남겨놓은 것 같고 그다음에 또 나중에 상황을 봐가지고 뭐 경제 여건이 좋아지면 이 기본 사회스러운 정책도 일부 쓰려고 하겠지. 그래서 일종의 선택지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이런 얘기도 살짝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에너지 전환 얘기로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현실은 재생에너지가 절대 부족한 데다가 늘릴 계획이나 방안도 불투명하다. 이런 얘기를 하죠.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재생에너지를 상당히 많이 후퇴시켰죠. 그런데 이제 EU 같은 데서는 아리백을 강조하면서 그러니까 재생에너지로 만들지 않은 상품을 아예 안 사겠다.
수입을 안 받겠다 뭐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아 이거 우리나라 재생에너지가 없는데 뭐 그걸 만들어도 수출을 못 할 텐데 그럼 어떡하지라면서 투자를 망설이고 있는 지경이 됐다는 거야. 그러면서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나라로 이사 가자. 그러면서 해외로 뭐 중국이 뭐 많다고 하는 중국이나 아니면 요즘 미국으로도 뭐 보내 해외로 일자리를 생산 기지를 옮기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런 게 일종의 시대 진단입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송배전망 미비로. 이게 뭐냐면 재생에너지라는 게 우리나라가 기후에도 안 맞지만 송배전망도 없는 거야. 그래서 재생에너지를 만들어도 팔지 못해서 발전을 중단하는 일까지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대표적인 게 제주도 사례죠. 제주도는 여행 가보면 풍력 발전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민간에서도 그렇고 여기저기서 풍력 발전 그거 많이 만들어놨거든. 근데 이제 이게 배선망이 연결이 안 되니까 열심히 바람이 불어서 전기가 생산돼도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건 미국도 마찬가지고 이미 이 신재생 에너지가 상당히 과잉 투자가 되는데 이게 지금 이걸 에너지를 이렇게 중부에서 생산한 에너지를 동부로 보낼 수 있는 배선망이 안 깔려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만들어 놓고 쓰지 못하고 그냥 놀리는 에너지 그게 엄청 많다는 거야. 이게 사실 재생에너지의 핵심이거든요. 우리나라 기후에 안 맞는다는 것도 문제지만 송배선망이 없다는 것도 문제예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우리가 한 20년 전에, 10몇 년 전에 기억났어요. 그 밀양 송전탑 논란. 그 밀양 지역 산속에 그 대형 송전탑을 건설하려고 했더니 그 지역 사는 할머니들이 막 쇠사슬로 몸 묶고 막 이렇게 거부하고 그랬잖아요. 이게 사실 그때 그래서 흐지부지 되고 송전탑 만드는 게 무산됐는데 이게 결국에는 그 에너지 고속도로였던 거거든요. 따지고 보면. 근데 그걸 막은 게 누구냐? 그게 진보 진영이 막은 거예요. 진보와 시민사회 야당들이 다 달려가가지고 그때 그 민주당의 청년 비례 국회의원이었던 장하나 저랑 동갑인 여자 국회의원이 있었어요. 그 친구가 가가지고 거기서 거의 상주를 하면서 밀양 할머니들하고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몸에 쇠사슬 묶고 송전탑 만드는 거 막았거든. 그렇게 해서 에너지 고속도로를 막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이 국가 주도의 대대적인 투자가 어차피 필요하다는.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일종의 정책 변화, 진보 진영의 어떤 입장 변화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국가 주도의 대대적 투자로 에너지 고속도로, 즉 인공지능 기반의 지능형 전력망을 전국에 건설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게 이제 일종의 스마트 그리드라는 거죠. 왜냐하면 에너지라는 건 예를 들면 바람의 풍향이 어떻게 되느냐, 풍력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어떨 때는 에너지가 생산됐다가 어떨 때는 멈췄다가 막 이러잖아요. 태양광도 마찬가지고 비가 오면은 멈췄다가 햇빛이 나면 도로 생산이 되고. 그러면 이 에너지의 편차 문제. 이게 재생에너지에서 굉장히 결정적인 문제잖아요. 이게 AI가 필요한 영역인 거지. 인공지능으로 그 에너지가 생산되는 걸 미리 예측을 한다든가 그 변화에 자동으로 왜냐면 사람이 24시간 지켜보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AI가 자동적으로 대응해 가면서 그 에너지를 어떻게 일정 정도 축적해 놨다가 또 그게 생산이 과잉되면 흘려보내고 생산이 부족하면 축적되는 에너지를 끌어오고 그런 식의 인공지능 기반의 어떤 지능형 전력망이 필요하다는 거지. 거기에 국가가 대대적인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 자체는 맞는 말입니다. 예, 이건 신재생 에너지가 아니라 그냥 화력 발전을 하려고 해도 혹은 원전을 늘리려고 해도 어차피 필요한 거예요. 이게 없으면 아무리 에너지를 발전해도 왜냐면 우리나라는 에너지는 바닷가에서 이거 원전도 마찬가지고 신재생 에너지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석탄 화력도 충남 지역에서 많이 생산하잖아요. 근데 쓰기는 수도권에서 다 쓰잖아요. 사실 이거 엄청난 괴리거든 사실. 그래서 사실 원전을 늘리고 싶으면 수도권에 지으라고 그런 얘기하는데 근데 어쨌든 이 송배전망이 없으면 아무리 원전을 늘려도 에너지를 우리가 갖다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건 어차피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국민 누구나 햇빛, 바람, 지열, 수력 등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해서 예를 들면 자기 옥상 건물 위에 이렇게 뭐 짓는다든가 예를 들면 농사를 짓던 농민이 아 나 이제 농사 짓기 너무 힘들어 늙어갖고 차라리 내 논에다가 위에다가 태양광 패널을 쫙 깔아갖고 거기서 그냥 재생에너지 사업할래 이렇게 하려고 했을 때 그 에너지를 쫙쫙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이 수도권이나 어떤 이용처로 보낼 수 있는 그런 전력망을 구축을 해야 된다. 그게 국가적 기간 산업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일자리 확보와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산업 경제 활동에도 든든한 기반이 될 것이다. 이건 마치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뉴딜의 상징이었던 대공황 시대 후보댐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요것과 비슷하다. 그러면서 한국의 산업화 박정희 시대를 상징하는 산업화의 상징인 고속도로와도 비슷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뭐랑도 비슷하냐면 이명박의 4대강 사업하고도 비슷한 거예요. 이게 4대강 사업도 원래는 전국적인 개발 사업을 통해서 수요를 불러일으키는 전략이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 건설 사업이라는 건 저소득층한테 일자리를 많이 제공하는 측면도 있거든. 물론 이제 뭐 포크레인 같은 대규모 시설을 쓰기 때문에 옛날 같지 않다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이 4대강이라는 게 원래 대운하를 뚫겠다는 거였잖아요. 대운하를 뚫어서 물류를 개선한다는 건데, 근데 이제 이 물류나 뭐 에너지 고속도로나 뭐 비슷한 거지. 결국 이 대규모 토목공사를 일으켜서 나중에 이걸 자전거 도로를 뚫어가지고 전 국민이 자전거로 전국 일주를 할 수 있게 만들어줬죠. 근데 뭐 그것도 나름대로 어쨌든 성과는 성과입니다. 근데 이제 그거보다는 자전거 도로보다는 차라리 신재생 에너지 고속도로가 투자해볼 만한 사업 아니냐. 그리고 한번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영원히 쓸 거니까 우리 경부고속도로처럼. 그러니까 뭐 이 아이디어 자체는 나쁜 건 아니에요. 신재생 에너지가 싫으면 거기에 원전을 갖다 껴도 되는 거고 뭐 화력 발전을 갖다 껴도 되는 거니까. 어쨌든 이런 에너지 고속도로를 통해서 호남, 영남, 충청, 강원 등의 어떤 서남 해안하고 동해안의 낙후 지역이 소멸 위기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얻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요걸 또 어디까지 연결시키냐면 민주당의 균형 발전 전략까지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참 이걸 보면서 머리를 잘 썼다.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기존 지지층을 만족시키면서 그러면서 이제 고속도로라는 표현을 써서 중도층이나 보수층까지도 어필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이렇게 전략이었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송전거리 비례 요금제 같은 걸 도입을 해서 예를 들면 낙후 지역은 송전 지역에서 그 원전 발생 지역에서 가까운 지역이니까 상대적으로 값싼 전기요금을 쓰고 수도권은 멀리 송전을 해야 되니까 수도권은 좀 가격을 비싸게 하고 그렇게 하면 기업들이 에너지 가격이 싼 그 낙후 지역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거야. 그래서 뭐 이렇게 경남이나 동해안 지역으로 갈 거라는 거죠. 그러면 거기다가 아리백 전용단지 같은 산업시설, 이제 우리 울산공단 같은 걸 이제 그런 공단을 그 이렇게 아리백 공단을 만드는 거지. 그렇게 하고 지방 우대형 세금 감면까지 그 집어넣고 규제도 그러니까 규제를 많이 풀어주자는 거죠. 그렇게 하면 균형 발전이 실현되지 않겠느냐. 이런 건 역시 이게 성남시장이나 경기도지사 했던 지자체장 출신이라 이게 중앙 정치인들은 사실 이런 생각하기 어렵거든요. 근데 지자체, 그러니까 기업을 유치하려고 노력해봤던 지자체장 출신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머리가 돌아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햇빛 같은 무한 자원, 햇볕이라는 건 뭐 지구가 멸망할, 태양이 꺼지지 않는 한 계속 나오는 거니까 햇빛 같은 무한 자원을 생산해서 판매하면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 떠나는 지방은 돌아오는 지방으로 바뀔 거다라고 하면서 민주당의 어떤 수건과도 같은 균형 발전이랑 또 연결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신안군 얘기가 나오는 건데 신안군의 사례는 조금 과장된 면은 있죠. 하지만 뭐 논리적으로는 연결은 되죠. 왜냐하면 태양광 발전, 신안군은 이제 섬이잖아요. 근데 저도 그 신안군이 김대중 대통령 고향이잖아요. 김대중 대통령이 태어난 하이도가 있는 게 신안군인데, 저도 그래서 김대중 평화 그 학교 때 한번 1박 2일로 갔다 왔는데, 거기 가보면 실제로 태양광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염전도 많고, 염전이 많다는 건 태양열이 있으니까 염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거기에서 태양광 발전 소득의 일부를 갖고 주민들한테 소액의 햇빛, 지금은 몇만 원 수준이에요. 몇만 원, 몇십만 원 수준인데, 하여간 소액의 햇빛 연금이라는 걸 지급하고 있고, 전국에서 신안군 자체는 군 자체가 다 섬이야. 그 섬으로만 이루어진 군인데 햇빛 연금만으로도 유일하게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 뭐 그건 맞긴 맞자. 맞긴 맞는데 뭐 아주 소소하게 뭐 전체 대한민국 전체 인구를 보면 소소하게 늘어나고 있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지금의 추세로 가면 2032년에는 1인당 월 50만 원을 줄 수 있다는 거야. 왜냐하면 이 햇빛이라는 건 계속 깔면 깔수록 액수가 늘어나니까 점점 이 수입이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2032년 1인당 50만 원을 주고 그러면 연 600만 원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주민의 43%가 혜택을 본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이게 43%라는 건 엄격히 말하면 기본소득은 아닌 거죠. 기본소득은 보편적으로 다 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43%라는 건 이제 일부만 준다, 아마 저소득층 일부만 준다는 거니까 뭐 기본소득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냥 갖다 붙이는 거지 자기 원래 그거에. 그래서 이 햇볕연금이 바로 기본소득의 주축이 될 거라고 하면서 기본사회론을 재생에너지와 연결시키고 균형 발전까지 연결시키는 그런 하나의 어떤 세계관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꽤 그 아이디어를 잘 썼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혁신을 위해서는 이게 정부만 나선다고 되는 게 아니라 기업과 국가가 2인 삼각으로 같이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AI 인재들은 현재 매년 3만 명씩 해외로 이주하고 있고 석사 출신은 40%가 해외에서 일한다는 거야. 그래서 다시 과학기술과 연구 분야에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하는데 이 분야는 더 이상 답이 아니라 질문 능력을 요구하는 분야라는 거죠. 저도 요즘 회사에서 아이디 나눠줘 갖고 챗GPT 같은 거 이제 그런 AI를 쓰고 있는데 뭘 물어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물어봐야 되는데 뭘 물어보지? 그 뭐 윤범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그랬더니 윤범기는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없더라고. 근데 하여간 뭐 그런 식으로 질문을 잘해야 답을 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질문하는 능력이 필요한 시대라는 거. 이걸 교육개혁으로 연결시키는 거죠. 그래서 시장은
다품종 소량 생산. 요즘은 옛날에 이제 소품종 대량 생산 시대였다가 산업화 시대에는 이제 현대에는 다품종 소량 생산이라고 하다가 요즘은 이것까지 넘어서 가지고 개인 주문 생산으로까지 그렇게 발전하고 있는데 수십 년 전과 똑같이 정답을 외우게 하는 교육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그러면서 프랑스에서 시작한 에꼴 42 이건 뭐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에꼴 40이라는 그런 교육 과정이 있는데 이거는 학생 스스로 코칭과 토론을 통해서 코딩 능력을 키우는 그런 수업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혁신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게 또 노동시간 단축으로까지 나아가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AI 시대가 오면 노동량으로 승부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고, 그러니까 주 4.5일제를 거쳐서 2035년쯤 가면 주 4일제로까지 나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당원들이, 듣도 당원들이 와, 박수 치자. 일 적게 하라 그러면 뭐 다 좋아하죠. 이런 게 약간 포퓰리즘. 사실 주사일제는 아직은 좀 그 먼 미래거든요. 근데 이제 그리고 주사일제는커녕 주사일제 하면 또 자영업자들한테 큰 타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생각하면 또 쉽게 할 건 아닌데 어쨌든 뭐 이제 던지는 거죠. 그리고 노동 문화부터 바뀌어야 한다. 바뀌어야 합계 출산율도 회복된다면서 육아휴직 같은 거, 육아휴직 같은 걸 편하게 쓸 수 있는 문화가 돼야 그래야 출산율도 오르지 않느냐면서 저출생 문제도 살짝 건드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리고 또 평화가 곧 경제다. 라고 하면서 안보가 민생이다. 이것도 이제 민주당이 전통적인 어떤 그 평화 노선을 얘기하면서 평화를 구축하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리고 외교의 목표도 결국 경제 영토를 확장하는 거에 방점을 찍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업과 경제인들의 대외 경제 활동에 도움을 주는 쪽으로 외교를 해야 된다는 거지. 그런데 계엄 같은 거 하면 안 되겠죠. 계엄 때문에 그 해외에서 사업하시는 분들도 많이 곤란해졌다고 들었어요. 어쨌든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미래 비전이 사라졌다는 거다. 이렇게 진단을 또 합니다. 그것도 맞는 말이죠. 그러면서 과학기술 중심의 신문명 사회로 가면서 그거에 대비해 기본 사회를 해야 된다. 뭐 역시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람연금 같은 천연자원을 활용한 바람연금. 그걸 통해서 재생 에너지 고속도로를 깔고 그걸로 균형 발전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점을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해서 언급을 해주고 그리고 나중에는 출생 기본소득, 또 에너지와 통신 등도 점진적으로 기본적 이용권을 확보했으면 좋겠다라면서 기본사회를 점진적으로 해나가겠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제 대통령 임기 5년인데 5년 안에 이런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이제 다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그런 방향으로 사회를 바꿔야 되지 않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이 바로 국회 지금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이다. 그리고 당의 주인은 250만 당원 동지 여러분들이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당원 중심 민주적 대중정당으로 변화가 필요하다. 이것도 당대표 선거였기 때문에 마지막에 당원들 얘기를 살짝 얹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당원이 당의 주인이 되도록 당 활동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 그러면서 지역위원회가 활동 중심이 되도록 지역당 합법화와 후원 제도를 도입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게 지구당 부활을 하겠다는 거죠. 지구당을 부활해서 지역당을 합법화시키고 그 지역당 차원에서 후원금을 거둘 수 있게 하겠다는 거지. 그렇게 하면은 지역당도 상당히 재정이 좀 풍족해지면서 지역에서 당원 활동하기가 좀 더 쉬워지고 또 이건 누구한테 주냐면 원외 지구당 위원장. 지금은 이제 원내 국회의원들만 사실은 이제 후원금을 받아서 정치하기가 좋잖아요. 근데 이 원외에 있는 지구당 위원장들은 후원금 받기도 어렵고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제도가 들어오면 원외에서 활동하는 정치 신인들도 이렇게 후원금을 공식적으로 받아서 그걸로 지구당 운영을 할 수 있으니까 좋죠. 근데 이거 왜 안 하는 거야? 이거야말로 민주당이 지금 다수 의석 갖고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아마 이게 국민의힘도 원론적으로는 동의해요. 왜냐면 국민의힘도 똑같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동의를 하는데 이거를 여야가 합의를 하려고 하니까 니네 밥그릇만 먼저 챙기겠다느냐 이런 얘기가 나와서 이거를 국회에서 통과를 못 시켰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통과를 시켰어도 지금 같으면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마 거부할 거예요. 뭘 해도 다 거부하니까. 그래서 요거는 아마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본인의 임기 중에 그러면 거부권을 행사 안 하니까 그냥 시행하면 되겠지. 이런 거 사실 여야 합의도 필요 없어요. 그냥 야당이 지금 180석 넘으니까 그냥 해버리면 됩니다. 어쨌든 뭐 이런 얘기 하면서 오픈소스 정당 등 민주당의 어떤 비전 이런 게 나오는데 뭐 오픈소스 정당이라는 건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건 당대표 선거니까 했던 얘기고 오픈소스라는 건 이제 당의 다양한 정보 같은 걸 이제 공유하겠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뭐 실제로 얼마나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으로 가면 연설의 마지막 부분으로 가면 자살률을 다시 언급을 하면서 와 저도 몰랐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한 달에 1,000명씩 자살한대요. 그 사실 너무 자살하는 사람 숫자가 많은 거죠. 되게 노인층이죠. 되게 노인층이 거의 자살로 목숨을 끊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가 완전 죽음의 땅이 됐다. 사실 이 노인들의 죽음이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게 이제 심각한 문제죠. 그러면서 이 정치가 이 참혹한 현실을 바꿔야 된다. 그리고 자기는 정치가
이 현실을 바꿀 수 있다라고 여전히 믿는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난 1월에, 이게 작년이죠. 작년 1월에 그 테러 사건 있었잖아요. 목에 칼 침 들어온 그 테러 미수 사건 얘기하면서 남은 생은 이제 하늘이 준 덤으로 생각한다. 뭐 이것도 사실은 진짜 이 행사의 문턱을 실제로 넘은 거잖아요. 그런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니까 그때 당원들의 반응이 되게 또 쫙 하고 숙연해지죠.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의 삶은 이제 덤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다른 칼날이 저를 향해도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않겠다. 이 대통령 나오려는 사람들은 이 정도는 해줘야 돼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러시아제 뭐 권총 들여갖고 암살한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최근에 이제 거기 야외 활동하면서 그 방탄복 입은 모습을 나왔어요. 방탄조끼 입고 나오셨는데, 아니 근데 그걸 방탄조끼를 그렇게 티나게 입고 나오면 어떻게 해? 방탄조끼를 이렇게 코트 같은 걸로 가려야지. 왜냐면 생각해보세요. 방탄조끼 입고 있으면 누가 거기다 총을 쏘겠어요. 방탄조끼 있으면 방탄조끼 안 입은 데 쏘겠지. 아니 왜 그런 저는 옛날에 이거는 이제 옛날에 그 있잖아요. 그 아퀴노 베니그뇨 아퀴노 그 전 상원 의원이 필리핀에 귀국했다가 암살당했을 때 그때 이 비행기 안에서 그런 농담을 했다는 거예요. 외신 기자들하고. 방탄조끼 입긴 입었다. 근데 뭐 이마를 쏘면 별 수 없잖아요. 뭐 이러고 하 웃었다는 거야. 근데 실제로 공항에 내리자마자 이마를 저격당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그렇게 티나게 하면 안 돼. 평소에 그래 알아서 관리를 잘 해야지. 그렇게 티나게 방탄조끼 입거나 괜히 호사가들한테 괜히 이렇게 뭐 이렇게 뒷담화깔거리만 주게 된 거죠.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그 청계광장이라는 건 2016년 그 박근혜 탄핵 때 이재명 후보가 그 청계광장에 나와갖고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은 머슴일 뿐이다. 왕 아니다. 이러면서 이제 연설을 해가지고 그걸로 떴잖아요. 제가 유튜브에 그 연설 분석한 영상도 올려놨는데 어쨌든 이제 그 이후로 이재명은 여러분 옆에 있겠다. 그러니까 청계광장이라는 게 그죠. 촛불 집회라는 게 누가 앞에 있는 게 아니라 옆에 같이 서서 이렇게 집회를 하니까 그러면서 다시 뛰는 대한민국 민주당과 함께 만들자라고 제안을 하면서 연설을 끝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설을 총평을 해보면 일단 2017년 대선 그리고 2022년 대선 출마 당시의 어떤 스탠스랑 비교하면 확실히 이때보단 이때가 우클릭했고 이때보다 또 지금이 우클릭했고 이렇게 조금씩 우클릭하고 있는 거를 연설문 내용만 봐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억강부약 같은 기득권 측에 대한 어떤 적대감이나 어떤 공격을 통해서 지지층을 결집하는 그런 전략보다는 뭐 과학기술이라든가 재생에너지라든가 뭐 이런 건 사실은 뭐 이렇게 뭐 크게 좀 거부감이 좀 덜 드는 요즘은 재생에너지도 약간 좀 딱지가 붙었지만 어쨌든 그걸 키워드로 잡아서 중도층을 공략하면서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층한테 어필하는 내용까지 연결시킨 접근 이런 건 되게 어쨌든 좋은 시도였다고 볼 수 있죠. 이게 민주당의 기본 노선에도 맞고 그리고 적절히 중도층을 공략하는 정책이면서 또 지방 개발 공약 일종의 지방에 돈을 퍼주겠다는 거거든 이거는 우리 4대강 사업할 때 22조 들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신재생 에너지 고속도로 깐다 그러면 사실상 이게 속전탑 건설하겠다는 거거든요 전국에. 이거 돈이 또 얼마나 들겠어요. 이건 일종의 어떤 지방 개발 공약이기도 한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요걸 가지고 또 햇빛연금이나 바람연금 같은 얘기를 해서 이재명의 기본소득하고도 조금 연결시키면서 그래도 이재명 노선은 살아있다. 뭐 이렇게 티를 좀 낸 거죠. 요게 저는 그 옛날에 이명박의 4대강 전략과 비견할 만한 어떤 민주당 버전의 4대강 전략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집권 후 실제로 뭐 물론 이제 그렇긴 한데 집권 후에 이 대대적인 통합 사업이거든요. 이게 따지고 보면. 이걸 해내려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갈 거예요. 근데 지금도 국가 부채가 상당한 수준인데 과연 그걸 해낼 수 있을까 뭐 싶기도 하지만 또 근데 명분은 있는 거거든. 왜냐면 재생에너지라는 건 고속도로 한번 만들어 놓으면 한 번 만들어 놓으면 무한히 영원히 쓰게 되는 거기 때문에 또 뭐 필요한 부분이긴 해요. 할 수만 있다면. 그래서 이거 어떻게 얼마나 해낼지 뭐 그런 건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저희가 검토했던 세 명의 대선 주자 중에서는 그래도 이재명 대표가 역시 대통령 근처에 가 있는 사람 아니냐. 그래서 내용도 가장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준비하지 않았느냐 싶어서 저는 그래도 85점. 상당히 좀 후하죠. 그래서 80점 이상이니까 저는 합격점은 된다고 봐요. 이 정도면 대통령 할 만해. 그래서 이제 조금 후하게 점수를 주긴 했는데 물론 이제 실제로 이재명이 2025년 대선 나중에 이제 대선 출마 선언을 다시 하겠죠. 이건 당대표 출마 선언이었으니까 할 때 여기서 어떤 부분을 더 업그레이드 시킬지
아니면 여전히 뭐 기본소득이니 뭐 하는 그 뭐 국토보유세니 하는 이제 과거의 어떤 좌파 노선으로 돌아갈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건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아마 이제 이 노선이 지금 성공을 거두고 있기 때문에 요 노선으로 계속 가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실제로 대선 출마가 이루어지면 그때 다시 한번 변화된 어떤 연설문 내용을 가지고 한 번 더 다뤄보도록 하고 여기서 어떻게 좌클릭이 혹은 우클릭을 하는지가 일종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니까 두 번 정도 다뤄도 되겠죠. 어쨌든 이제 이 헌재 선고 그리고 또 다음 주 수요일에 26일에 2심 판결이 있죠. 선거법 위반. 이거는 그 만약에 유죄 나오면은 이렇게 원래 대선 출마가 박탈되는 거잖아요. 3심까지 확정되면. 그래서 사실은 꽤 타격을 받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분명히 2심에서 유죄 나와도 이재명은 출마합니다. 지금 대통령이 목전에 와 있는데 뭐 출마 안 하겠어요. 그래서 아마 옥중 출마라도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 다른 걸로 뭐 예를 들면 그 감옥에서 이렇게 그뭐 재판정에서 예를 들면 바로 법정 구속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해버리면 아마 옥중 출마라도 감행할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국민이 결정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어떻게 되든 간에 좀 최대한 빨리 이렇게 불확실한 상황을 오래 끌고 가는 건 이건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닌 거예요. 헌법재판소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좀 최대한 빨리 뭐 이번 주는 이미 물 건너갔고 다음 주에라도 뭐 이재명 2심 이후에라도 그럼 이제 다음 주면 28일이 되는 거죠. 어쨌든 다음 주 안에라도 빨리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